비행기에서는 VIP도 시댁에선 하녀도 아니야. 12년 차 항공 승무원 장윤지 39살. 상공 1만 미터에서는 팀장이 내 판단을 존중하고 비즈니스석 단골 손님들이 내 이름을 외워준다. 그런데 비행기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그저 둘째 며느리로 전락한다. 오늘도 그랬다. 윤지야, 생선 손질 다 했어? 저는 몇 개나 붙였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 밖에서 들려왔다. 나는 고등어 비늘을 벗기다 말고 한숨을 삼켰다. 손에서 비린내가 진동했다. 네, 어머니. 곧 끝나요. 큰 며느리는 백화점 VIP 고객이라 바쁘단다. 막내 며느리는 워킹맘이라 회사 일이 있단다. 그래서 결국 나만 휴가를 냈다. 파리 노선 비행 끝나고 이틀밖에 안 쉬었는데 시댁 잔치 준비에 동원된 거다. 구독과 좋아요는 며느리의 작은 위로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날개를 달아줘요. 오전 7시부터 시작된 전쟁. 생선 손질, 전 부치기, 고기 재우기, 김밥 말기까지. 내 손은 쉴 틈이 없었다. 윤지야, 김밥에 단무지는 넣지 마. 시아버지가 안 좋아하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름 많이 빼고 고기는 간 좀 세게 해. 네. 대답은 기계적으로 했지만 속으로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참아, 장윤지. 오늘만 지나면 돼. 내일이면 다시 비행기 타. 그때였다. 아, 근데 윤지야.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다. 다음 주 일요일에도 와야 할 것 같아. 친척들 또 오신대. 네. 내 손에서 김밥이 툭 떨어졌다. 다음 주 일요일이요? 저 그날 LA 노선인데요. 그거 바꿀 수 있잖아. 큰애랑 막내는 진짜 바쁘거든. 너는 그래도 융통성 있잖니. 융통성? 그 단어가 칼처럼 꽂혔다. 상공에서는 프로페셔널이라 불리는 내가 땅에서는 융통성 있는 며느리였다. 12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시댁에선 한 줄로 정리됐다. 비행기 타는 애. 시간 되겠지. 어머니, 그게 제 스케줄은 한 달 전에 다 짜여서. 그래도 한번 알아봐. 가족이 우선이잖아. 가족. 그 말 앞에서 나는 언제나 할 말을 잃었다. 부엌 창문 너머로 겨울 하늘이 보였다. 저 하늘 위에서는 내가 책임자였다. 승객 300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비상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고 팀원들을 이끌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윤지야, 김밥 왜 이렇게 두껍게 말았어? 다시 말아. 나는 다시 김밥을 펼쳤다. 손가락 사이로 밥알이 부서졌다. 나는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그 순간 핸드백 속 휴대폰이 울렸다. 팀장님이었다. 윤지야, 다음 주 월요일 두바이 노선 투입 가능해? 급하게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제일 베테랑이잖아. 나는 김밥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꽉 쥐었다. 베테랑, 프로페셔널,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단어들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네, 가능합니다. 대답은 망설임 없이 나왔다. 윤지는 역시 다르다. 그 말 한마디면 됐다. 솔직히 나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고생했다고 말해주거나 시아버지가 내가 부친 전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여주거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인정받고 싶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노동력이 아닌 사람으로.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작년 추석 때였다. 신우는 오후 3시에 도착해서 언니 고생 많았어요. 한마디 던지고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만 봤다. 재작년 설날엔 큰형님이 김만 2줄 사들고 와서 이거면 되지? 라고 했다. 그 김으로 김밥 30줄을 말았던 건 나였다. 그리고 매번 나는 잔치의 진행자였다.
윤지야, 저거 좀 치워줘. 윤지야, 물 좀 따라줘. 윤지야, 애들 간식 좀 챙겨줘. 내 이름이 호출될 때마다 나는 웃으며 일어났다. 차마, 장윤지. 가족인데 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진짜 다르게 해보자. 나는 거울 앞에서 다짐했다. 새벽 5시 시댁으로 출발하기 전이었다. 화장을 지우고 잠옷 차림으로 선 내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두바이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였다. 이번엔 내가 먼저 말하자.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거울 속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메인 요리만 할게요. 나머지는 다 같이 분담하면 어떨까요? 시댁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용기를 내서 말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웃했다. 분담? 무슨 소리야? 너 혼자 하면 되잖아. 작년에도 잘했는데. 네, 근데 이번엔 제가 좀 피곤해서요. 비행 끝나고 바로 와서. 피곤한 거야. 누가 안 그래? 큰애는 백화점에서 손님 응대하느라 녹초고 막내는 애들 키우면서 회사 다니는데 나는 입을 다물었다. 나도 300명 승객 안전 책임지는데 라는 말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 알겠습니다. 결국 나는 앞치마를 둘렀다. 오전 10시 큰형님이 도착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 하나.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어휴, 큰애. 잘 왔어. 윤지가 음식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편히 쉬어. 큰형님 부부는 거실로 갔다. 나는 부엌에서 생선을 굽고 있었다. 오후 1시 막내 동서가 왔다. 아이 둘을 데리고 언니, 애들 좀 봐줄 수 있어요? 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 응, 알겠어. 나는 고등어를 뒤집다 말고 조카들에게 과자를 건넸다. 오후 3시 신우가 도착했다. 빈손으로. 언니, 오늘 뭐 했어요? 저 배고파 죽겠어요. 나는 대답 대신 웃었다. 입꼬리가 떨렸지만 어떻게든 웃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온 가족이 모인 식탁. 내가 12시간 동안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다. 윤지가 했어? 맛있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나는 기대했다. 고생했다는 말이 이어질 거라고. 하지만 다음 순간, 그래도 작년 갈비찜이 더 나았던 것 같은데. 시어머니의 한마디였다. 나는 숟가락을 놓았다. 네. 아, 맛없다는 게 아니라. 작년 갈비찜이 너무 맛있어서 그래. 큰형님이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니. 작년 갈비찜 진짜 최고였죠. 막내 동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요리 실력은 인정. 인정. 그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다. 요리 실력은 인정하면서 나는 왜 인정하지 않는 걸까? 그날 밤 시댁을 나서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원했던 건 감사가 아니었다. 인정이었다. 비행기에서는 내가 한 일의 가치를 모두가 알아본다. 승객들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동료들은 내 판단을 신뢰한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12시간 일해도 작년보다 못하다는 평가만 돌아왔다. 나는 차에 앉아 핸들을 꽉 쥐었다. 다르게 해보자던 다짐은 어디로 갔을까? 나는 여전히 착한 며느리였고 여전히 말 잘 듣는 윤지였다. 그리고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이럴 때 꺼지냐? 잔치 당일 오전 11시. 부엌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한쪽에서는 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이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 사이를 뛰어다니며 김밥을 말고 있었다. 윤지야, 고기 타. 윤지야, 전 뒤집어. 윤지야, 김밥은 몇 줄이나 했어? 사방에서 쏟아지는 목소리들.
나는 대답도 제대로 못한 채 손만 놀렸다. 그때였다. 밥솥이 왜 이래? 김밥용 밥을 퍼내려는데 전기밥솥 화면이 깜빡이더니 꺼져버렸다. 에이, 설마. 나는 밥솥 뚜껑을 열어봤다. 밥은 반쯤만 익어 있었다. 김밥 20줄을 더 말아야 하는데 밥이 모자란 거였다. 어머니, 밥솥이 고장났어요. 뭐, 그럼 어떡해. 손님들 곧 오신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나는 황급히 밥솥 코드를 확인했다. 콘센트가 헐거운 것 같았다. 코드만 다시 꽂으면 되겠지. 손에 물기가 남아 있었지만 급한 마음에 그냥 코드를 잡았다. 그 순간 찌릿,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귓가에서 윙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들렸고 온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손끝에서 시작된 전기가 팔을 타고 올라왔다. 으악! 비명과 함께 나는 뒤로 넘어졌다. 윤지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다. 그리고 정신이 흐려졌다. 보호자분 계세요? 누군가의 목소리에 눈을 떴다. 눈부신 형광등 불빛, 소독약 냄새, 어디선가 B- B- 하는 기계음. 여기는 병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오른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왼손 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정신 드세요? 장윤지 씨? 간호사가 내 이름을 불렀다. 네, 여기가 응급실이에요. 감전사고로 오셨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고 손목 화상 정도만 있으세요. 감전.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다. 밥솥, 코드, 찌릿한 감각, 그리고 잔치는 잘 끝났을까? 내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그거였다. 간호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지금 본인 몸 상태를 걱정하셔야죠. 하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잔치 생각뿐이었다. 김밥은 다 말았을까? 고기는 다 구워졌을까? 손님들은 오셨을까? 시어머니는 화내지 않으셨을까? 30분 후 남편이 응급실로 들어왔다. 윤지야, 괜찮아? 그의 얼굴은 걱정보다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응, 괜찮아. 다행이다. 엄마가 완전 난리 났어. 잔치 준비 중에 내가 쓰러져서. 나는 그의 말에서 이상한 걸 느꼈다.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잔치를 걱정하는 것 같았다. 잔치는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되긴. 엄마가 급하게 큰형님, 와이프랑 막내 동생 불러서 마무리했지. 손님들은 잘 드시고 가셨어. 그래, 다행이다.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다행이라고 대답했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내가 쓰러졌는데 잔치는 아무 문제 없이 끝났다. 그 말은 곧 이런 뜻이었다. 너 없어도 괜찮았어. 남편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근데 윤지야, 너 왜 젖은 손으로 코드를 만진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 좀 하지. 뭐, 엄마가 그러시던데. 내가 물기도 안 닦고 코드 만져서 감전됐다고. 조심하지. 나는 남편을 빤히 쳐다봤다. 지금 내가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그가 하는 말이 조심하지였다. 나 지금 다쳤잖아. 알지. 그래도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며? 의사 선생님이 그랬잖아. 말문이 막혔다. 큰 부상이 아니면 괜찮은 건가? 작은 부상은 대수롭지 않은 건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다. 겨울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다. 오른팔은 여전히 붕대로 감겨 있었고 손목은 욱신거렸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비행기에서는 1초도 긴장을 놓지 않는다. 승객들의 안전이 내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시댁에서는 내 안전 따위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감전사고를 당했는데 돌아온 건 조심하지라는 핀잔이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은 여전히 멍했고 가슴속은 점점 차가워졌다. 그래도 참자. 늘 그래왔듯이 침대에 누운 채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오른팔이 욱신거렸지만 왼손으로 화면을 켰다. 카카오톡 알림이 99로 떠 있었다. 뭐지? 나는 시댁 단체방을 열었다. 그 순간 숨이 막혔다. 시어머니, 윤지가 김밥을 반밖에 안 말아놔서 손님들 대접이 부족했네. 누가 김밥 반쪽만 먹고 배부르냐? 큰형님, 잔칫날에 다치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것도 감전이라니. 조심성이 없어도 너무 없네요. 신우이, 언니 성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프면 미리 말하든가.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막내 동서, 언니 괜찮으세요? 그래도 잔치는 잘 끝났으니 다행이에요. 히읗히읗.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칼처럼 꽂혔다. 김밥을 반밖에 안 말아놔서 조심성이 없어도 너무 없네요. 성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나는 감전사고를 당했다.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간신히 돌아왔다. 그런데 돌아온 건 걱정이 아니라 비난이었다. 그날 나는 가족이 아니라 장애물이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답장을 하려다 말고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뭐라고 답해야 하지?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할까? 제가 조심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해야 할까? 다음엔 잘하겠습니다라고 해야 할까? 하지만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다. 팔은 아픈데 가슴은 더 찢어졌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다. 윤지야, 엄마한테 전화 좀 해. 어제 단체방 봤지? 기분 많이 상하신 것 같아. 응. 그리고 미안하다고 해.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나는 수저를 든 채 멈췄다. 조심. 했어. 그래도 감전됐잖아. 물기 있는 손으로 코드 만지면 안 되는 거 다 아는 거 아냐? 나도 알아. 근데 급해도 안전이 우선이지. 그것도 모르고 승무원을 해?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나는 그를 올려다봤다. 12년을 함께 산 사람. 내 손을 잡고 평생 지켜주겠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나를 나무라고 있었다. 알겠어. 그래. 오늘 중으로 엄마한테 전화해. 알았지? 남편은 넥타이를 매며 현관으로 나갔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시어머니 번호를 누르려다가 손가락이 멈췄다.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다. 내가 뭘 잘못했지? 김밥을 말다가 감전됐다. 밥솥이 고장나서 급하게 고치려다가 다쳤다. 그게 내 잘못인가? 조심하지 못한 내 잘못인가? 아니야. 참자.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참으면 돼. 늘 그래왔듯이. 나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걸었다. 따르릉 마이너스 따르릉 마이너스. 여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어머니, 저예요, 윤지. 응, 어제. 죄송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잔치에 피해를 드렸어요.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다. 윤지야, 나도 내가 다친 건 안타깝게 생각해. 근데 잔칫날에 그러면 어떡하니? 손님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다음엔 좀 더 신경 써.
알았지? 네, 어머니. 그래. 팔 조심하고. 뚝.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그대로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감전사고를 당했는데 사과를 한 건 나였다.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미안하다고 말한 건 나였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나는 언제나 참는 사람이었다. 그날 오후 팀장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윤지야, 괜찮아? 사고 났다며? 네,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 다음 주 비행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손목 다쳤다며? 쉬어. 정말 괜찮아요. 쉬는 게 더 힘들어요. 전화 너머로 팀장님이 한숨을 쉬었다. 윤지야, 너 혹시 힘든 거 아냐? 그 말에 눈물이 터질 것 같았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나는 꾹 참았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래. 그래도 무리하지 마. 전화가 끊어진 후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참자. 참으면 돼. 늘 그래왔듯이. 거울 속 저 여자는 누구지?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나는 욕실 거울 앞에 섰다. 붕대가 감긴 오른팔, 부은 눈꺼풀, 창백한 얼굴.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다. 이게 나야? 12년 차 승무원 장윤지. 상공 1만 미터에서 300명의 안전을 책임지는 프로페셔널. 그 사람이 맞나? 비행할 때는 당당했다.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자신 있게 걸었다. 승객들이 나를 믿었고 동료들이 나를 신뢰했다. 그런데 시댁에만 오면 나는 작아졌다. 등이 굽고 목소리가 낮아지고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됐다. 윤지야, 이것 좀 해줘. 윤지야, 저것 좀 가져와. 윤지야, 조심 좀 하지. 그 말들 앞에서 나는 언제나 네라고 대답했다. 왜 나는 참아야만 가족일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켰다. 시댁 단체방이 여전히 떠 있었다. 시어머니, 내일 저녁에 다들 와. 윤지 빼고 가족회의 해야겠다. 큰형님,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시어머니, 윤지 문제 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신우이, 아, 네. 저도 할 말 있어요.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윤지 문제.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나는 문제였다. 김밥을 제대로 못 말았고 감전사고를 냈고 잔치를 망친 문제였다. 그리고 나를 빼고 회의를 한다. 가족이라면서. 손가락이 떨렸다. 나는 단체방 설정으로 들어갔다. 나가기 버튼이 보였다. 누르면 끝이겠지. 하지만 쉽게 누르지 못했다. 이 단체방을 나가면 나는 정말로 문제가 되는 거였다. 가족에서 벗어나는 거였다. 괜찮아.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어차피 나는 이미 가족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천천히 버튼을 눌렀다. 시댁 식구들 단체방에서 나갔습니다. 화면이 조용해졌다. 알림도 메시지도 아무것도 뜨지 않았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5분이 지났다. 10분이 지났다. 30분이 지났다. 전화도 메시지도 오지 않았다. 그게 더 서러웠다. 가족이었으면 적어도 누군가는 물었을 텐데. 윤지야, 왜 나갔어? 무슨 일 있어? 괜찮아?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해줬을 텐데.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사라졌고 그들은 조용히 받아들였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며 말했다.
윤지야, 너 어제 단체방 나갔다며? 응, 왜 나간 거야? 나는 식탁을 닦으며 대답했다. 힘들어서. 힘들면 말을 하지. 왜 나가? 말해도 안 들어주잖아.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에휴, 엄마가 서운해 하시겠다. 나는 서운하지 않은데? 뭐? 나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나는 감전사고 당했는데 아무도 안부 한 번 안 물어봤어. 오히려 내가 사과했어. 그게 가족이야? 남편이 입을 다물었다. 그래도 가족인데 이해 좀 해야지. 이해? 누가 누구를 이해해? 윤지야, 왜 이래? 너답지 않게. 나답지 않게? 나는 웃음이 나왔다. 맞아. 나답지 않지. 늘 참고, 늘 고개 숙이고, 늘 내라고 대답하는 게 나였으니까. 근데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나답게 살고 싶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넥타이를 메고 현관으로 나갔다. 쾅! 문이 닫혔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하늘이 맑았다. 저 하늘 위에서는 내가 나였다. 승무원 장윤지, 프로페셔널 장윤지, 당당한 장윤지. 그런데 땅에서는 나는 언제나 둘째 며느리 윤지였고, 말 잘 듣는 윤지였고, 참는 윤지였다. 이제 그만이야.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화면을 보다가 조용히 전화를 받지 않았다. 5분 후 문자가 왔다. 시어머니, 윤지야, 단체방 왜 나갔니? 들어와.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10분 후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버렸다.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말했다. 윤지야, 엄마한테 전화 좀 받아. 계속 나한테 전화 오잖아. 남 받고 싶지 않아. 가족인데 이렇게 하면 어떡해. 가족이면 날 좀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말문이 막혔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딱 침대에 누워 나는 생각했다. 변화는 두려웠다. 12년간 쌓아온 착한 며느리 이미지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처음으로 내가 나를 선택한 것 같았다. 김밥이 너 없으니까 맛이 안 나더라. 단체방을 나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화면을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윤지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톤. 네, 어머니. 오늘 작은아버지 제삿날이었거든. 그래서 김밥 좀 말았는데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내가 없으니까 맛이 안 나더라. 그 말이 끝나자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나는 기다렸다. 미안하다는 말을, 괜찮냐는 물음을, 보고 싶다는 인사를. 하지만 이어진 건 다른 말이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제사 있으니까 그때는 와야 할 것 같아. 알았지? 사과도 위로도 아니었다. 그냥 노동력이 빠진 불편함에 대한 투정이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응? 저, 그날 못 갈 것 같아요. 뭐, 왜? 비행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요. 거짓말이었다. 그날은 휴가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시댁을 위해 내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았다. 스케줄 바꾸면 되잖아. 작년에도 바꿨잖니. 이번엔 못 바꿔요. 윤지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가족보다 일이 더 중요해? 어머니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세요? 그 말이 튀어나왔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다. 뭐, 저 감전 사고 나고 나서 어머니 한 번도 안부 안 물어보셨어요. 단체방에서도 저 빼고 회의하셨잖아요. 그게 가족인가요? 윤지야, 내가 지금 뭐라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내가 다친 거 걱정했어. 그런데 잔치 망쳐놓고 단체방까지 나가면 내가 어떻게 해? 저 잔치 망치려고 다친 거 아니에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잖아. 나는 눈을 감았다. 결과적으로 내 노력도 내 고생도 내 아픔도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결과였다. 김밥이 몇 줄 말렸는지, 잔치가 잘 끝났는지, 손님들이 만족했는지. 나는 그저 도구였다. 어머니, 저 이제 안 갈게요. 뭐, 제사든 잔치든 명절이든. 이제 안 갈게요. 윤지야, 너 지금 제대로 정신 차려. 네, 정신 제대로 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안 가는 거예요. 너, 이혼하고 싶어? 그 말이 나오자 나는 웃음이 났다. 이혼? 그게 협박인가요, 어머니? 협박이 아니라 충고야. 며느리가 시댁을 이렇게 대하면 어떡해. 그럼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데요? 대답이 없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니. 로봇이 아니고 기계가 아니에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고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어요. 윤지야. 그리고 이제 저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로 했어요. 죄송하지만 이제 안 갑니다. 뚝.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10분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윤지야,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사실대로 말했어. 사실? 제사 안 간다고? 너 미쳤어? 미치지 않았어. 정신 똑바로 차린 거야. 윤지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엄마가 지금 완전 난리야. 그럼 당신이 가. 뭐? 당신 엄마잖아. 당신이 김밥 말고, 당신이 전 부치고, 당신이 제사 준비해. 윤지야, 너 지금. 나는 이제 안 해.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소리쳤다. 윤지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12년 동안 참았어. 이제 그만 참고 싶어. 참는 게 가족이야. 가족이면 양보하고 이해해야지. 그럼 왜 나만 참아야 해? 남편이 말문이 막혔다. 왜 나만 양보하고 나만 이해해야 해? 큰형님은? 시누이는? 막내 동서는? 왜 나만? 그건 내가 둘째 며느리니까. 둘째 며느리면 사람이 아니야?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도 존중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야? 그날 밤 나는 침실 문을 잠갔다. 남편이 밖에서 두드렸지만 나는 열어주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확신했다. 다신 안 돌아간다고.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이던 날은 이제 끝이라고.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나는 달랐다. 등이 펴졌고 눈빛이 달라졌다. 이제 시작이야, 장윤지. 비행기에서처럼 당당하게. 하늘에서처럼 자신 있게. 이제 땅에서도 나로 살기로 했다. 이제 나를 위한 인생을 살기로 했다. 시어머니와의 통화를 끊은 다음 날 나는 팀장님께 전화를 걸었다. 팀장님, 다음 주 토요일 제주도 노선 있나요? 있긴 한데. 윤지, 너 그날 휴가 아니었어? 스케줄 바꾸고 싶어요. 일하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팀장님이 웃었다. 좋지.
역시 윤지는 일이 제일 좋은가 봐. 그럼 투입할게.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캘린더를 펼쳤다. 토요일 마이너스 시댁 제사라고 적힌 글씨를 지웠다. 그리고 새로 적었다. 토요일 마이너스 제주도 비행. 시댁 잔치? 알아서 하시겠지. 그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지야, 토요일 제사 진짜 안 갈 거야? 응, 비행 잡았어.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지? 당신이 알아서 말해.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윤지야, 이러면 나만 힘들어. 나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12년 동안 나만 힘들었어. 이제 당신도 좀 힘들어봐. 그게 공평한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갔다. 토요일 아침, 나는 유니폼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단정한 헤어스타일, 깔끔한 메이크업, 반듯한 자세. 이게 나였다. 12년 차 승무원 장윤지. 프로페셔널하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오늘도 화이팅. 나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집을 나섰다. 공항으로 가는 길. 핸드폰에 남편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남편, 엄마가 화내셨어. 내가 대신 갈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남편, 윤지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가족인데. 나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가족. 그 단어가 이제는 무겁지 않았다. 제주도행 비행기. 승객들이 하나둘 탑승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나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한 중년 여성이 내 명찰을 보고 말했다. 윤지 씨, 지난번에도 뵀던 것 같은데. 항상 친절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윤지 씨 덕분에 비행이 편안했어요.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인정받는다는 것.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가치 있게 느껴진다는 것. 이게 내가 원했던 거였다. 비행 중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구름 위의 하늘은 맑았다. 나 없는 자리에서 내가 없다고 티가 난다면 그건 내 몫이 아니었다. 그건 그들의 문제였다. 12년 동안 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들. 김밥, 전, 제사 음식, 잔치 준비.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아니, 깨닫지 못해도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내가 더 이상 그 자리에 없다는 것. 제주도 공항에 도착했다. 승객들이 내리며 인사했다. 윤지 씨,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또 뵙고 싶어요. 덕분에 편안한 여행이었어요. 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이 순간 나는 장윤지였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나 장윤지. 공항 라운지에서 쉬고 있을 때 후배 승무원이 다가왔다. 선배님, 오늘 되게 밝아 보이세요. 그래? 네.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더 자신감 있어 보이고. 나는 웃었다. 응, 나도 그런 것 같아. 저녁 무렵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윤지야, 제사 끝났어. 응, 수고했어. 엄마가 계속 너 얘기하셨어. 김밥이 영 맛이 안 난다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없으니까 일손이 부족하다고. 다들 힘들어했어. 그래서 그냥 그랬다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제주도의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남편, 응? 나는 이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 자리에 윤지야. 참고 웃고 맞춰주는 역할. 그거 이제 안 할 거야. 그럼 우린 어떻게 돼?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건 당신이 선택할 문제야. 뭐, 나를 며느리로만 보는 가족의 편에 설 건지 아니면
나를 사람으로 존중하는 남편이 될 건지. 윤지야, 그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정상이야.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12년간 쌓아온 관계들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다. 처음으로 진짜 나로서 살아보고 싶어졌다. 참고, 웃고, 맞춰주는 역할이 아니라 당당하고, 솔직하고, 나다운 사람으로. 장윤지, 너는 할 수 있어.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엄마, 나 이제 조금 덜 참기로 했어.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4월의 어느 날, 나는 혼자 차를 몰고 엄마 산소로 향했다. 12년 만에 처음이었다. 시댁 눈치 보지 않고 남편 동에 구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 빗길을 달리는 동안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쓱 마이너스 쓱 마이너스. 그 소리가 묘하게 마음을 진정시켰다. 산소 앞에 섰다. 엄마, 나왔어.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무릎을 꿇고 앉았다. 빗방울이 비석을 적셨다. 나는 천천히 잡초를 뽑으며 말을 이었다. 요즘 많이 힘들었어. 엄마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조용히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시댁에서 참다가 결국 폭발했어.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 근데 이제는 참지 않기로 했어.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엄마, 나 이제 조금 덜 참기로 했어. 그 말을 끝내자 눈물이 흘러내렸다. 12년 동안 착한 며느리 하느라 나를 잃어버린 것 같았어. 비행기에서는 당당한데 시댁에만 가면 작아지는 내가 너무 싫었어. 빗소리만 대답했다. 그래서 이제 나로 살기로 했어. 엄마가 실망하려나? 바람이 다시 불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괜찮아, 윤지야. 내가 행복하면 돼. 나는 눈을 감았다. 마음속 짐이 조금 내려갔다. 12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 착해야 한다. 참아야 한다. 맞춰줘야 한다는 그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엄마, 고마워. 나는 비석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다. 산소를 내려오는 길. 핸드폰을 켰다. 부재중 전화 10통. 모두 남편이었다. 나는 전화를 걸었다. 여보, 윤지야, 어디야? 갑자기 연락도 없이. 엄마 산소 다녀왔어. 뭐, 혼자? 응, 혼자 가고 싶었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윤지야, 요즘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전에는 아니랬잖아. 나는 와이퍼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전에는 무너지기 직전이었어. 뭐, 사람이 무너지기 전에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용기. 이젠 그걸 배웠어. 윤지야. 그리고 배웠어. 가족은 사랑으로 묶여야지. 의무로 묶이면 그건 굴레일 뿐이라는 거.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남편, 솔직히 물어볼게. 응. 당신은 나를 사랑해? 아니면 그냥 의무감으로 결혼 생활 유지하는 거야? 윤지야,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사랑하지. 그럼 왜 시댁에서 날 무시할 때 한 번도 편들어주지 않았어? 왜 내가 감전사고 당했을 때 시어머니 편만 들었어? 그건 왜 나만 참아야 했어? 남편이 말문이 막혔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랑한다면서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가족이라면서 왜 나만 희생해야 했어? 윤지야, 미안해. 처음이었다. 12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윤지야, 응, 내가 잘못했어.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다. 너 혼자 힘들었을 텐데 나는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엄마랑 가족들 사이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남편의 눈이 붉어졌다. 윤지야,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나는 소파에 앉았다. 고마워. 사과해줘서. 근데 남편 사과만으로는 부족해. 뭐, 이제부터는 행동으로 보여줘. 시댁에서 나를 무시하면 당신이 막아줘. 내가 힘들다고 하면 당신이 들어줘.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약속할게.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윤지야, 너 요즘 왜 이러니? 죄송하지만 이제 제 생활을 우선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어머니, 가족이면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로봇이 아니고 김밥 만드는 기계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윤지야,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것도 있어. 처음이었다.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그동안 내가 해준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어. 내가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알겠더라. 눈물이 났다. 어머니, 앞으로는 좀 더 배려할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감사합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그쳤다.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었다. 변화는 쉽지 않았다. 12년간 쌓인 관계를 바꾸는 건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디고 나니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남편의 사과, 시어머니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의 성장. 거울 앞에 선 나는 웃고 있었다. 장윤지, 잘했어. 참지 않는 용기, 솔직해지는 용기, 나로 사는 용기. 이제 시작이었다.